안녕하세요. 제2야구로TV의 정영만입니다. 기후변화, 또 WTO, 여전히 우리 농업은 갈 길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 위반자들, 정부 관계자들, 또 농업 전문가들이 그동안 공헌해 오시고 헌신해 오셨지만 농업의 미래는 우리에게 명확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제2야구로TV에서는 우리 농업 분야의 정책을 입안해 오신 석학분들 중에서 현재도 건재하신 분들을 모시고 미래 해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최희종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최희종 교수님은 익히 대한민국 전역에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 관련 정책을 입안해 오시고 집행해 오신 분입니다. 매시기 어려운 분을 매신 만큼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교수님 소개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또 과거에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식품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또 지난번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 볼 때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장이 모두가 식품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편안해졌습니다. 우선 근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농업경제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야인 농업정책 그리고 식품산업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평생 연구하시고 교육하신 교수님들 옆에서 같이 저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농식품부 식품 클러스터 여기서 3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배워요. 그래서 좀 뒤늦게 이렇게 정리하고 배우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교육하려 또 연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그 연구도 정부나 어떤 기관에 프로젝트 받아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 하시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없는 그 관료 공직 생활을 하고 또 그래도 방학이 있는 학교 생활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정규 강의가 방학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하면서 이제 2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교수님들을 보시면 방학 때도 바쁘더라고요. 그 현장 가실 기회가 많이 없던 것을 방학에 많이 가시고, 그러면서 용역 같은 것도 또 많이 나가시고, 또 심지어 외국에도 가시고, 대부분의 국내 학교도 방학 때 이렇게 열려요. 그럼 학생들이랑 또 같이 동반해서 그런 데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방학이 있냐 없냐는 이제 큰 차이라기보다도 저희 대학의 교수, 나름대로 농업을 연구하시고 가르치는 분들과 정부 내에서 관료분들의 차이는, 교수는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 물론 교수도 총장이나 학장이 있고 대학의 규정이 있지만 대학은 교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수는 교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의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이제 그 결과는 당연히 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료 생활은 뭐 사무관부터 층층이 있지만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획을 하더라도 관료 체계 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 환경
국회나 관계 다른 부처나 다 공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 공직에 계신 그 생활과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생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양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관련이 있으면서도 새롭게 또 접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을 배출하는 어떤 뭐 양성 코스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행정고시 또 농업 부분에는 기술고등고시 이렇게 이제 최상위급의 그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고시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떤 연유가 계신지 특별한 연유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이제 제 3, 4학년 때 보통 진로를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행정고시를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죠. 행정고시가 네. 뭐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굳이 이게 농업 관련해서 뭐 공공적인 일을 하려면 네. 행정고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술고시를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다 이제 내 그런 친구들이 그 행정고시를 해서 아 이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80년대는 기업의 취업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지금보다. 그러나 이제 뭔가 공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 네. 젊은 나이에는 그게 이제 매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고시를 할까 행정고시를 할까 망설였는데 기술고시는 그때 5명을 뽑았어요. 네. 그리고 행정고시 한 200명 뽑아가지고 200명 뽑는 게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행정고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이제 농식품부로 와 보니까 기술고시 하는 동료들 또 행정고시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특기 전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그 특기를 나름대로 발휘하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예. 뭐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후배들이 네. 지금도 공직에 투신을 하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후학들에게 기술 고등고시라든지 네. 또 행정고시에 네.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어떤 자세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이렇게 뜻담을 해주시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방학 같은 때 특강을 하면서 농생대 또는 식품 계열의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 굉장히 사실은 길이 많거든요. 옛날보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공직에서 30여 년 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젊었을 때의 선택 기준이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은 그때는 이런 기대를 했는데 30년, 40년 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대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 꾸준히 30년 지속하려면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직 어떨 때는 나는 뭐 국가를 위한 봉사다 또는 농업을 위한 공공의 일이다라고 어떤 이유건 간에 자기가 선택한다면 20년, 30년의 중간에 좀 고비가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그때보다도 대학이나 이런 많은 기관에서 많은 길을 제공을 해줍니다. 쉽게 과목에 대한 특강 강좌를 해준다든지 많은 대학에서 또 고시반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선후배들 서로 같이 스터디를 한다든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뭐 삶이란 다 그렇겠지만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선배를 만나서 네. 또 어떤 인연을 만나서 배우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반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그래서 아마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공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학생들이 좀 일찍 접하게 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어쩌면 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전남대학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농업 부분의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대표적인 학교 중에서 국립대학교 중에서 하나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가셔서 이렇게 헌신을 해주심으로 해서 후학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 내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래 했다 하는 게 잘못하면 꼰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 눈높이를 젊은 사람들하고 맞춰서 같이 좀 고심도 해보면서 조그마한 한계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격려도 해주고 네. 채찍도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시를 하신 뒤에 바로 아마 사무관으로 가신 그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사무관 시절에 이 농업 분야에 좀 덜 익숙한 상태에서 네. 근무를 하시면서 좀 생소했던 일들이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일들은 없었을까요? 다 생소하죠,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 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시한 동료들도 있고,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시한 친구도 있지만, 예. 대부분은 대학에서 바로 또는 대학원에서 바로 많이 예.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한 게 많은데, 저 같으면은 농업 자체가 생소하기보다는 예. 그 농업을 다루는 방법, 일종의 그 언어가 예. 다르죠. 예. 대학에서 농업을 보는 방법하고 이 정부 관료들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소하고 고생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사무관 때부터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다 문서로 하거든요. 예. 아직도 이제 많이 그런 편이죠. 그러면은 단순한 의사결정도 문서를 한 장이 됐건 두 장이 됐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같으면 좀 문서 양도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수정하는 상사가 많이 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무관 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장관 회의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사무관이 착수를 해서 페이퍼를 만들어놓으면 과장, 국장, 차관보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예. 그 검토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죠. 생각이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조직에 이제 일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상사들, 과장, 국장의 상사들이 방향과 부합하겠구나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생했던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사무관이 되셨고 또 이렇게 이제 공직 생활이 시간이 쌓여가면서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실장을 맡으셨죠. 예. 예. 이때 이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시면서 아마 농업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집행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할 때는 식품산업실장을 했었고 예.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예. 사무관 때부터 식품 관련 일을 꽤나 했구나. 네. 좀 그 늦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 사무관 들어가면 15 임용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수습을 하면서 아까 말한 문서 작성 기한을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다른 사무관들이랑 같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할 때 수습 시작할 때가 광화문에 창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 농림축산식품 지금은 세종시에 있지만 광화문에 있다가 과천으로 갔다가 세종시로 갔어요. 그냥 30년씩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무관이 최 사무관 오늘은 나랑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하고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큰 식당에 가서 혼분식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혼분식 단속을 했었습니다. 참 옛날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 보면 그게 정부 정책이었을까 싶을 정도죠. 네. 그래서 큰 식당 주방에 가서 소뚜껑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리, 혼합률이 몇 프로 되는가를 달관으로 네. 눈으로 봐서
단속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억에 많이 남듯이 아 우리가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는 분식을 혼식을 장려해서 국민 식량을 공급했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주곡 자급의 목표로 몇 년간 해서 이제 녹색혁명 되고 자급 달성해 가지고는 이제는 또 쌀 소비 이렇게 많이 하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국민을 제대로 먹도록 네. 정책을 쭉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 실장 하면서도 이제 2008년부터 식품 업무가 농식품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국도 생기고 식품실장도 생겼는데 제가 갔던 때가 2014년에서 한 5년 지났죠. 네. 그러면 그 명실상부하게 식품이 국민들 제일 중요한 것이면 이 농업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농업, 식량 농업, 축산 농업이 식품과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그 농정의 틀이라는 게 쭉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국이라는 게 주요 의사결정 단위가 구국단위인데 네. 식량국, 축산국, 그리고 유통국, 식품국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지속이 되니까 그 융복합이 좀 수월해지는 사실 않죠. 그래서 네, 정책이 이렇게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쭉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우리 식품을, 우리 식품 정책을 우리 농업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좀 나름대로 고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80년대 혼분식 했듯이 국민들이 제대로 먹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식량의 가격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농산물 가격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또 사무관 과장 할 때 쭉 그 문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평생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조금 그런 문제는 또 간헐적으로 나오죠. 네.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예.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오르거나 그런 문제. 사실 올해만 해도 이미 뭐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양파, 마늘을 비롯한 자두, 복숭아 이런 과일류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들이 참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풍산 즉 생산량이 아주 많아도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부분적인 장애가 많았을 때 또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나름 애로사항을 갖게 되지만 우리 농업 정책을 집행하는데 아마 이런 그 농산물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심했고 네. 제 선배들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쌀마저도 부족했었거든요. 예. 부족하고 과잉, 과소 생산, 급등, 급락,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네. 이제 들었고, 실제로 저 있을 때도 참 벨 수단을 다 동원해서 농산물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양파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다니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심지어는 중국집 대표를 불러서 양파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까도 네. 같이 논의를 했었죠.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산에 거기 양파를 새로 재배를 시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서산은 마늘 주산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봤죠. 왜 양파를 서산까지 할까? 전남이나 경남의 남해안 벨트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걸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밭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파를 재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농민 말씀이 우리가 뭐 양파에서 큰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 네. 다만 양파해서 적정한 가격만 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받도록 못하구나.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농산물 가게를 안정시키는 거니까 첫째였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당시부터 이제 실무자들은 같이 고민을 했던 게 소위 양파의 주산지 중심으로 우리는 농업 관측도 하고 통계도 잡고 대책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주산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아마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작물 재배 한계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주산지 아닌 곳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왜냐면 그건 지자체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아로니아 재배 같은 것도 뭐 과잉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재배지가 확산됨으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열심히 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권장도 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한된 주산지가 지금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큰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올해도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이제 가격 정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이제 목표인데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 것이 안정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레인 중앙으로 가듯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하는 건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시장하고 이제 싸우는 것이죠. 정부 개입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전부 사람이거든요. 농민 또는 유통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움직이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게 빨리 뭐 좀 안정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에 파종기가 닥치니까 내년 이후에 적정이 생산이 돼서 안정이 돼야 되기를 그렇게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또 해온 정책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 시장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는 그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수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농민 단체별로 작목별로 어떤 협동조합 시스템이라든지 본인들 그 재배 작목별로 의견을 고안할 수 있는 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어떤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그 농장주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농장에서 농업을 해서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위에 농장주 부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뭘요? 농업은 라스베가스에서 갬블처럼 우리도 매년 등락이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격 조정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막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람도 많으셨겠습니다만은 식품 산업 실장이라는 이런 중책을 역임을 하면서 또 아쉬운 점도 많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런 또 에피소드에 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이제 가격 말씀하신 것에 조금 하나 더 붙이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참 논란거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우리 가격 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농산물 유통식품공사입니다. AT 소위. 그리고 농협중앙에서 많이 역할을 담당하죠. 이제 생산자 단체로서. 그래서 이제 각자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다들 고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농업에 이제 관련 조항이 있어요. 우리 정 대표님 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123조에 보면 농업 관련 조항이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조항보다는 조금 선언적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헌법에 실린 만큼 얼마나 큰 비중이 있겠습니까? 규범적으로. 그래서 제가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지금 헌법에 명시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동료들도 깜짝 놀래고 좀 잊어버렸다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니까 AT 또는 농협마저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경각심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헌법 조항이 이제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실현이 되거든요. 모든 이제 정책의 집행 체계가 이제 그러면서 목적과 명분은 농산물 가격이 있는데 현실로는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현실론이 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 과학 지나친 개입은 최소화해라. 아예 시장에 맡겨라. 그 이야기는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최소화해라.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방향이 지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때 이 가격 안정에 문제 있을 때 대응하지 말고 사전에 자동 작동이 되도록 매뉴얼화하자. 이제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농업 관측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가 오면 시나리오를 잘 만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게 산지 폐기를 한다든지 수매를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초과하면 항상 시나리오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플랜 B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벗어났을 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애로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데 농산물 가격 하면 그 농가는 사실은 1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는 기업은 사실 견뎌내기 어렵죠. 만약 기업이라면. 그러나 이제 농가들은 부채를 안고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와서 AT에 가서 시위도 하고 농식품부에 와가지고 가게 돼 물건을 적재하고 시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참 속수무책이구나. 좀 무력감 답답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무자부터 쭉 왔던 그런 것은 이제 아까 식품 우리 이렇게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을 때 2008년에 이제 농식품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가공산업 과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공식품과장이에요, 사실 그게. 근데 과명칭에 식품을 넣으면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식품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식약청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래서 가공산업과 그럼 가공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뭘 가공하는 건데요? 주어가 빠진 과 명칭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 부처 명칭이니까 식품이 떡 들어가고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니까 굉장히 기대도 많고 고무가 됐죠. 농업계에도 지지를 하고 뭔가 될 것 같다. 새로운 걸로. 그리고 식품 산업께서도 뭔가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들도 이제 우리가 외연을 확대해보자.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한편에 남아있는 것은 식품 산업 정책은 우리가 하게 됐는데 식품 안전 정책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절반이. 식품 안전이라면 축산물과 일반 식품과 농산물 이 정도 있겠죠. 근데 축산물의 위생 안전은 농식품에서 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 공무원들이 그걸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옳지. 제대로 식품을 일원화해서 정책을 펴려면 식품 산업, 식품 안전 전부 농식품부에서 하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노력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그게 될 걸로 이렇게 좀 희망을 가졌는데 정반대로 돼버렸어요. 어떤 일이었죠? 축산 관련 식품 위생 안전이 오히려 식약처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완전 좌절. 네. 식품부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렇죠. 아주 아들 그리고 이제 또 수산 업무는 이제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식품 전문가들이 그래요. 객관적으로
부처의 이제 이해관계 떠나서 식품 관계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겠죠. 수산물, 축산물, 뭐 일반 식품 따로따로 한다면 굉장히 혼선도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원화로 가야 되는데 이왕 큰 몫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부처도 식품부라고 하는 마당에 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많이 기대도 오고 응원도 해준 것이죠. 근데 그게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반대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큰 좌절감을 느끼고 그 대신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축산은 또 농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굳이 중원부원 안 해도 되는데 수산이 빠진 바람에 그렇게 좀 늦었다 해가지고 참 큰 그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 에피소드죠. 언젠가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국제 미장연구소 네. 거기를 잠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쌀 농사를 생산을 극대화시킨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국가 중에 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이 보리밥을 먹다가 쌀을 조금 구경하면서 그전에는 또 이렇게 밀 재배를 해서 국수를 많이 먹던 시절. 이게 쌀이 좀 대중화되고 난 뒤에 한국 사회는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이 볼 때 저희 나라 식품 산업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로 와 있고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마치 쌀 산업이 대한민국 작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말씀대로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는 벤치마킹으로 많이 와요. 부러워하는. 네. 그러면 과거의 쌀 정책, 녹색혁명 기술 개발, 그리고 수매 정책 그런 걸 많이 설명해 주면 아주 경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먹는 식품 산업 전체는 어떨까? 예. 아까 2008년부터 이제 식품산업부라고 한 것은 식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책적 비중을 두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의지만 있고 실태는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식품 산업은 현재도 굉장히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농업보다 한 식품 산업이 한 4배 정도 경제 규모가 그리고 종사자도 한 200만 명 이상. 식품 산업 크게 대분하면 식품 가공 제조 네.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식마저도 시골에 아직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마치 이제 동네 음식점이 많았지만 그게 전부 이제 식품 기업화되고 대기업마저도 외식 개발하고 해외 진출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식품 산업이 쭉 성장을 했는데 한 번도 식품 산업이 성장을 멈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자동차 산업처럼 순식간 대박 나는 산업 아니면 꾸준한 성장 산업, 식품 산업이.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게 경기에 무관한 경기 방어 산업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경제의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도 경제 정책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다가 식품에 이제 그걸 착안을 했지 않습니까? 식품도 농업하고 첫째 연결이 된다. 밸류 체인으로 보면 농산물이 전부 식품으로 가서 최종 소비되거든요. 또 농산물의 소비의 한 절반가량을 식품에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전부 그 식품 산업이라는 밸류 체인을 거쳐서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6월 이후로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좀 눈을 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뿐만 아니고 식품도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런 가능성은 해외 시장이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특히 이 동북아 좀 더 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기가 가장 큰 식품 시장이다.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식품 산업이 비약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뿌리의 기능과 내병성 이론은 우리나라 토양의 구조는 호달에 가까워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윗부분에 형성되어 쉽게 죽거나 병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습한 상태에서도 뿌리 기능 재생을 돕는 뿌리 강화 생육 증진용 제제를 관주해주면 깊고 넓게 분포된 뿌리가 형성되어 안정된 결과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이 식품 산업이 비약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향 곡선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한국 내에서 재배한 우리나라 내에서 재배한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식 산업이나 또는 원료 농산물이 대부분 수입산에 좀 의지를 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들과 또 이런 원료 농산물들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이제 농업과 식품 산업을 동시에 하는 이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의 참 고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걸 매년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통계로 보면 식품 산업의 원료 사용 실태에서 31%가 국산이더라.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뭐 27%에서 29%, 30% 조금씩 늘어나요. 예. 그 이제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뭐 건물 쏟아듯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식품 원료에서 국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현재 기준은 30% 내외인데 31%, 2017년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쌀 정도지 나머지는 대부분이라고 하셨지만 네. 이제 어떤 품목들에 따라 달라요. 90% 이상 국산을 쓰는 품목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무배추, 양파, 네. 올해 많이 나는 양파, 뭐 마늘, 생강, 사과배, 포도, 감귤 이런 과일류. 그건 이제 수입 대체 과일이나 농산물이 없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90% 이상 국산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율이 낮은 것은 주로 곡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밀과 밀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옥수수, 대두, 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20% 미만은 이렇게 되고 있고 쇠고기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는 국산 수준. 네. 쇠고기가 지금 쇠고기 가공 식품의 이야기입니다. 네. 식품에서 30%를 국산으로 쓴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수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쇠고기 자급률이 우리가 지금 50% 미만으로 됐거든요. 워낙 이제 외국산 쇠고기가 많이 들어다 보니까 그것에 따지면 가공식품도 거기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추정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80% 정도는 국산을 육가공품에서. 예. 그건 이제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식품 제조 기업의 입장에서 네. 소비자들이 원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국산을 사용한 제품을 얼마든지 개발한다. 자국산을 믿으니까. 네. 소비자들이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만 소비자들이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 희망이죠. 우리 희망.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식품도 프리미엄 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품을 매일같이 소비는 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소비하는 식품도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특식 같은 뭐 이렇게 가족끼리 특별한 기회 그럴 때 프리미엄 식품이 많이 소비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프리미엄 식품을 개발하는데 그런 프리미엄 식품에서는
아주 명성 있는 국산 원재료를 써요. 예. 횡성 한우 한우. 도시락 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횡성 한우는 정말 고가죠. 우리가 그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먹기도 어려운 특별한 그 브랜드인데 그걸 도시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양념류에서도 우리 장류 쓸 때 국산 콩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브랜드가 인식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저가 식품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프리미엄 식품으로 점점 고부 가치로 갈 것이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꼭 그 가격과 품질만이 아니고 식품 재료로 사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계약의 이제 좀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노력은 식품 기업보다도 이제 농업 생산 쪽에서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랜 동안 이제 식품 산업도 실장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셨던 정책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다루기 위해서 공직을 마치면서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현재 이게 위치가 전북 익산에 자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식품 클러스터라 그러면 대충 짐작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규모를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식품 클러스터 가서도 이게 많은 분들, 심지어는 뭐 저희 친지나 가족들을 만나도 식품 클러스터가 뭐지? 이제 이렇게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를 2012년에 이제 정식으로 착수를 했고 예. 그 준비는 이제 2007년부터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래 했는데도 우리 농업계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죠. 예. 그러나 실은 일반 산업계에서는 클러스터가 꽤 유용한 개념으로 많이 익숙했었습니다. 이것을 개념화시킨 것은 이제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기업들이 모여서 여러 기업이 모여서 연관 기업이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디어 내고 기획을 하고 혁신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경쟁력이 월등하더라. 이건 이제 분석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 정책에서 산업 발전, 산업 진흥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산업부에서 과거에 이제 공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이렇게 명칭을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 클러스터라고 똑같이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산업단지라고 해서 부지 분양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식품 관련 연구소, 네. 가공 제조 기업, 그리고 연관 기업, 뭐 포장 기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물류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매주 보면서 매일 보면서 네. 사업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해라 이런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핵심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걸 주관을 하면서는 그걸 서포트하는 기술적으로 또는 경영적으로 서포트는 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 구루인 마이클 포터의 그 이론을 잘 적용시킨 그런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생겼냐 봐야 되는데 2007년부터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었고요. 아까 제가 식품 정책이 부각된 게 네.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되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전에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 업무는 했지만 2007년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구상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2007년이 무슨 해였냐면 한미 FTA 체결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돌아보면 그때가 6월 이후에는 가장 큰 돌풍이었죠. 이제 농업이 망한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고요. 이제 그에 대한 특단의 사실 대책. 뭐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럼요. 네. 어마어마해. 정부의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흔들흔들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6월 대책, 6월을 하면서 대책이 있었고 한미 FTA 대책하면서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품으로 살려보자 이런 것이 들어간 거예요. 식품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한미 FTA 대책의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서 이게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전북 익산으로 한 것도 농업과 연결되기가 제일 용이하다.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식품 산업이 유망하다. 앞으로 성장 가능하다. 우리가 동북아의 허브가 된다.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 그런 큰 명분 바탕에는 한미 FTA라는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특단 대책이다.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 그런 큰 국가적인 또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볼 때 큰 위기를 도래하면서 자생적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식품 클러스터도 되고 또 전북 지역을 기점으로 한 농업 환경이 좋은 그곳을 기점으로 한 진흥청이라든지 많은 연구기관들이 관련돼서 모이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동기가 동남아 전체에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국가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품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네덜란드 푸드밸리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푸드밸리라는 것은 식품 분야 클러스터의 원조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푸드밸리는 한 100년 거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우리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정부와 지자체 이렇게 좀 간이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지금 현재로 우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전북 익산 내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면은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기업이 이제 한 150개 목표로 합니다. 마스터 플랜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한 70여 개가 입주 분양을 전부 받았고 이제 분양 받으면 공장 착공을 하고 준공해서 공장 가동을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30여 개가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좀 기업 명칭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풀무원 보온식품이라고 보온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제일 굴지의 기업 시모 기업 거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처음에 그런 의사도 비쳤었어요. 2013년부터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선택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때 이제 기업 유치를 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산업 클러스터고 또 이게 동북아 아시아의 허브가 되려면 좀 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거 이제 정부에 사실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2012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16년에 이제 거기에 전부 준공을 다 한 거예요. 클러스터를 준공을 해서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기업도 입주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준공이 되기 전에 이제 지원센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선발대를 파견을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과천에서 근무하고 매주 한 번씩 익산회를 가보고 그래서 조금씩 층고가 올라가면서 아 조만간 우리 건물이 입주된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산업단지 큰 넓은 산업단지에 기업이 보여야 되잖아요. 잘못 오면 우리만 덜렁 있게 생겼어요. 네. 와 그거 생각하니까 막 상당히 머리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분양을 많이 분양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분양 언제 입주할지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분양하고 입주한 기업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작은 공장 공장식 그런 아파트식 공장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클러스터가 뭐지? 이거 설명을 듣고 자기가 직접 푸드밸리를 가보셨대요. 예, 네덜란드까지. 개인으로서 이제 사업자 이제 세계를 다니시니까 아 바로 이거야 생각이 들어서 분양 계약도 하고 제일 먼저 착공을 하고 입주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큰 대기업은 아닙니다. 네.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몇백억 투자를 해서 직원들 경기도에서 전부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오시고 여기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 거래자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공장도 보여드리고 또 클러스터 센터도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고 미래 청사진을 본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벤처 정신. 벤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니까 또 그분하고 잘하는 이제 그 동료 기업 또 그분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개가 바로 그 센터 지원센터 앞에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들 세 개가 나란히 맨 먼저 들어왔어요. 우려를 딛고 탄력이 붙기 시작했던 시점.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한 기업이 자기 판단으로 수백억 투자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아 다른 사람도 틀림없이 저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때부터 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농식품부 전라북도 지사 익산시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관심사항이 언제 되냐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때입니다. 그래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죠. 현재는 크라스트 내의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네.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클러스터 아까 그 지원 시설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하는 기능성 평가센터가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약간 그쪽에 기술적으로 특화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최초 입주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이제 3개나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국내나 세계적으로 전도가 밝죠. 그렇습니다. 유망 품목이에요. 그래서 식품산업진흥기획에서도 이제 유망 분야로 하나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망 품목이 또 뭐 있냐면 이제 고령 친화식품, 고령 친화식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도 아까 먼저 본죽 같은 고령 친화식품 본죽이 원래 외식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식품 제조로 해서 고령 친화식품 제조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품목을 특화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면 기업들이 희망한다 해서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전략을 가지고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심사 기준이 있어요. 이제 우선 식품이 돼야 되고 식품과 유사한 건 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지금 애완동물 사료 이건 식품하고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해삽 기준으로 전부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했고 다만 식품 연관업종은 또 되게 있어요. 식품 포장재 같은 것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있어서 심사는 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정도야 되고 또는
육가공 식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기준은 그때그때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두 가지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거기 인프라가 좋다. 고속도로 옆에 있고 부지도 단단히 LH에서 정비를 잘 해놓고 용수, 전기 이런 것도 원활하다. 인프라 좋다. 그렇게 오시는 분. 근데 사실은 그 인프라는 요즘에는 지방마다 산업단지 잘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좋은 데 많아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여기서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거기에 그 가운데 있는 5개 기술 지원 센터들이 기술 지원해 주니까 우리들의 어딘가는 중견기업마저도 우리는 그 기술적으로 연구의 자족 기능이 떨어져요. 대기업 같으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떨어지니까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걸 큰 기대를 하고 와가지고 실제로 연구자들 도움도 받고 심지어는 자기들 기술자들이 그 지원센터 연구실에 가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 입주 희망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클러스터의 취지에 맞게 희망을 하더라. 즉 기술 지향적인 기업들이 오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지 같은 게 비싸더라도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 지역에 이제 쌀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또 오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두고 봐야죠. 지금 이제 한 1단계 정도 끝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입주원 기업들이 이제 잘 돼야 되고 그러면 또 외연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연히 말하자면 그 주변에 전주에 이제 식품개발원 농촌진흥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큰 그 R&D 벨트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익산, 전주, 이렇게 광주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클러스가 뭐 굉장히 이제 외연이 확대되면 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야에서 외국에서 도입을 했지만 더 많이 발전시켜서 세계의 중심에 선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품이 클러스터도 꼭 그 동남아에서 뭐 교두보를 넘어서서 허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화제를 조금 더 하고 보겠습니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을 이렇게 직접 원장님으로서도 지금 맡고 계신데 조금 연관이 되면서도 과연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나라에 아마 이 식품, 먹는 분야를 발전시키고 해외로 나가기란 전진기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외식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맡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자의 단체인 동업자 단체인 한국외식업 중앙회 부설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연구는 아닌데 그럼 외식업 중앙회에서 뭘 하느냐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 식당이죠. 쉽게 동네 식당들의 자생적인 동업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식품위생 이것을 주 기능으로 해서 식품위생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국가에서 산업 외식 정책 또 식품 정책이 강조를 하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좀 정부하고도 같이 노력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곳이고요. 그럼 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그 회원사인 동네 음식점들한테 외식업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해 제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농업은 연구하는 곳이 많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있을 뿐만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식품산업, 외식 연구원은 출연기관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파트에서 예. 식품산업 외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보다 훨씬 더 큰 그 경제적 비중인데 거기서 이제 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이제 조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견기업 요즘에는 이제 자영업 대책 중요하잖아요. 예. 그 많은 문제 그걸 누가 연구를 하지? 그러면 이 농생명 분야가 아닌 분야, 예. 농업 경제가 아닌 분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요. 예. 예를 들면 산업정책원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산업기술연구원 하고 있고 KDI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일반 경영경제 하는 분들이 또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도 많이 그런 식품기업, 외식기업 소재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농업경제 쪽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분야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할 수는 또 없죠. 우리는 작은 기관이고 연구원이 7명인 작은 기관에서 동업자 단체를 위한 그런 연구에다가 국가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연구까지 그것까지는 좀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누군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연구가 여러 가지 역량이 축적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이제 기대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식 세계화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 해외에서 출장이나 잠깐씩 체류를 할 때 한국 음식점을 찾았을 때 때때로 간혹 우리 입맛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식을 가지고 과연 해외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식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올해 3월에 한식진흥법이 발의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식진흥법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그 한식진흥법 제정할 때 네. 국회 이제 공청회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식 세계화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네. 우리 한 10년 정도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진 정책도 드물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단기간에 이걸 빨리 우선 알리자. 그리고 준비가 조금 소홀한 면이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업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초부터 다듬어가지고 알려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먼저 알리자 하다 보니까 홍보 중심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쯤이면 이제 그게 많이 반성도 되고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식을 세계화한다기보다도 한식 자체가 워낙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을 좀 시켜보자. 우리 고유 음식 산업이고 문화인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좀 진흥을 제대로 좀 해보자. 이것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회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한식진흥법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한식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냐 그런 것도 또 토론이 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법이 진흥법이에요. 김치산업진흥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든다 해서 뭐 산업이 진흥하냐 이제 이런 좀 냉소적인 견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진흥 정책의 하나의 큰 상징적인 기초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진흥법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 갈수록 진흥법이 이제 많이 오고 있고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규제하는 법보다는 진흥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한식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가 아니고 한식진흥법 제정 후에 어떻게 진흥할래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정책이 따라가려면 또 예산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한식진흥원, 전에 한식진흥재단이 한식진흥원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진흥원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없이 홍보하고 세계로 알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에서부터 기초를 어떤 경우에는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또 DV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도 네. 또 이렇게 도전을 해서 보완해가면서 네. 나아가는 것도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말은 이미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고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고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할 거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우리 농산업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 가는 건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참 궁금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할까요? 저 미래보다는 이제 과거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네. 이제 과거 생각해 보면 미래는 정말 급격하게 변하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네. 저희가 초임 사무관 시절에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어요. 일본에도 뭐 유턴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된다. 네. 그걸 이제 농정의 비전처럼 이야기했는데 언제 과연 되겠나 싶었는데 요즘 막 그런 현상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이 모든 게 변화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참 많았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농촌을 떠난다, 농가는 경영이 어렵다, 식량은 위기다, 뭐 그런 것이 상식처럼 돼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과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는 그럴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땅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극단적인 예고 땅을 넓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을 다 먹일 땅을. 그러니까 땅 넓은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농업은 유기될 수가 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적정한 그 전업농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너무 작고 또 다른 면에 보면 농민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전부 식량 중심. 이제 우리 식량이란 대표적인 게 쌀 중심이죠. 이제 그렇게 보다가 지금은 농업과 농촌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농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과거에 수지가 안 맞던 농업을 지금 수지 맞다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나 은퇴한 분이나. 그러면 그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요즘 말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같은 거. 국가적으로 공익적 기능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농업에서 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농촌 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작지만 내 농업 활동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변한다. 이게 사회가 생산 중심, 노동 중심에서 여가 중심, 행복 중심으로 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30년 전보다 훨씬 좋은 방향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80년대 때 그때 이제 대통령도 다들 이렇게 농업에 관심 있고 회의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관료들 대상을 하는데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대통령 지시가. 왜 스위스 농촌은 잘 사는가? 우리가 일견 관광만 해도 스위스 농촌은 훨씬 풍요롭게 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왜 잘 사냐? 스위스 부존자원이 없어요. 저는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목장의 젖소도 생각나지만
스위스 네슬레라는 식품 기업이 생각나요. 예. 네슬레 우유, 커피 세계적인 넘버원. 그러나 자기 원재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게 달렸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해가지고 농업이 그 당시에 농업과 농촌이 이렇게 탈바꿈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예. 이제 그게 과연 금방 되겠나 했는데 지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은 이제 그런 식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우리 농업의 미래에 관한 고견 또 물론 과거도 돌아봤지만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자 또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공무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게 덕담을 겸해서 또 격려 말씀 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고심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객석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농정의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환 시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선진국처럼 우리도 가격 지지 중심 쭉 하다가 구조 농정으로 바뀐 것이죠. 구조 개선, 구조 조정, 구조 농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지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위에 구조 농정의 패러다임이 겹쳐서 강하게 밀고 오시는 것이죠.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시기 같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농업 관계자들은 구조 농정의 패러다임에 아직도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익경 직불제가 제일 쟁점이지 않습니까? 직불제 농정이구나. 특히 공익형 직불제 농정. 즉 가격 지지를 통한 농업의 유지, 그 다음에 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여기에서 농업이 친환경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의한 지지, 이걸로 해서 지속 가능하겠구나 한 것이 이제 공익형 직불제 농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간다가 이제 정부 정책에도 문서에도 나오지만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좀 정치하게 많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거의 농정 패러다임이 같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혼선이 있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소에서 농업이 가야 할 길, 한국 내에서 농업이 가야 할 길과 미래 해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면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적은 나라들, 농업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농식품 산업과 농생산업에서 강자로 떠올라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국토에 약 5천만에 가까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적은 국토에 비해서도 농업 이용률, 즉 농지 이용률이 매우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를 보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들깨 정신이랄까요?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의 정신을 한번 좀 되살려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혁신적으로 주도하셨고 또 현재 외식산업연구원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도 미래 후학들을 위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최희종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미래에 힘들지만 그래도 빛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